안녕하세요.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제가 미술책 리뷰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코너 이름을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앞으로 예술책 리뷰를 할 텐데 이 코너의 이름을 좀 구독자님들에게 정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제가 사실은 읽는 이소영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구독자 선생님들의 리뷰를 쭉 계속 봤어요. 근데 일단은 좋아요가 가장 많았던 거는 이소영의 다독다독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미인도도 좀 재밌었어요. 미술, 인문, 도서관 요 줄임말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코너 이름은 직설적이고 심플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소영의 미술책방 이렇게 정해주신 분 거를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너무 꼬지 말고 그냥 바로 이소영이 읽는 미술책들 이런 리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소영의 미술책방이라고 정했고요. 제가 이소영의 다독다독, 그 다음에 미인도, 그 다음에 이소영의 미술책방 이렇게 정해주신 분들께는 메일 주소를 받아서 제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분이 아비투스님께서 저는 아직 그래도 개미 작은 유튜브 채널이지만 구독자님들을 부르는 애칭이 없다. 근데 제가 항상 그 선생님들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업이 교육인이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들을 만날 일이 정말 많거든요. 뭐 교육청 강의 아니면 미술선생님 강의, 저희 직원들도 다 선생님, 뭐 강사 이런 직군들이어서 자연스럽게 항상 아이고 선생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쌤들이란 말을 많이 써요. 컬렉터 쌤들, 갤러리 쌤들, 작가 쌤들. 그래서 구독자 쌤들 이렇게 부르래요. 그래서 구독이란 단어를 빼고 자쌤들 이렇게 부르면 어떻겠냐고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구독자 쌤들을 자쌤들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습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책 리뷰를 할 텐데요. 제가 미술책 리뷰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는 여기 봐야 되는구나. 제가 미술책 리뷰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를 한 지 2년이 됐는데 사실 저한테 다양한 출판사에서 제가 또 미술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 한 9권, 10권 썼어요. 그 중에 뭐 절판된 책도 있고 다시 새롭게 개편될 책도 있지만 작가님 저희 출판사 책 좀 읽어주시고 리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막 돈을 주시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얼마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그럴 필요는 없고 책을 보내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독서 토론을 해서 올렸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메일에 답을 안 한 적도 있고 조금 받았는데 제가 까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몇 분 떠오르는데 약속을 못 지킨 적이 있어요. 리뷰를 못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좀 그게 너무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좀 못했던 리뷰들도 좀 할 거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서 좋았던 미술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미술 교육책일 수도 있고 미술사 책일 수도 있고 작가의 에세이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책들을 좀 놓치지 않고 좀 기록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책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근에 나왔던 책이 칼 라르손을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RHK의 이제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라는 책인데 제가 책을 냈던 저희 출판사 보통 이제 작가는 출판사랑 일을 하는데 여러 출판사랑 일하는 작가도 있고 몇 개의 출판사랑 일하는 작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RHK 출판사의 팀장님께서 조만간 어떠한 예술 도서가 나오는데 좀 작가님이 이 책 읽고 유튜브에 리뷰를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래서 제가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러다가 이 김에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좀 거절을 못하는 저의 성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김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끝에 이제 덥석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리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물론 독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은 많이 있지만 과거에 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독서 기록장까지 샀어요. 이거 절대 홍보가 아니고 이건 제 내돈내산입니다. 그치만 책은 출판사에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게 아직 읽으신 분이 많이 없을걸요. 저 이거 제일 먼저 받아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진지하게 3번 읽었어요. 바로 발칙한 예술가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리뷰를 왜 했냐면 저는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윌 곰퍼츠라는 작가인데 사실 이 작가의 전작이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텐데 바로 현대미술을 좋아한다면 전 지금 띠지를 뗐는데 발칙한 현대미술사라고 이 작가의 원래 전작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 그 작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분이 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서 작가 이름만 듣고 제가 바로 그냥 저 할래요. 해볼래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 첫 번째 책 리뷰는 원래 삶은 우연한 기회에 또 다른 물고가 트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소영의 미술 책방 첫 번째 도서는 RHK 출판사에서 나온 이 발칙한 예술가들입니다. 자, 일단은 저자 소개를 해볼게요. 윌 곰퍼츠, 영국 헤이트 뮤지엄에서 관장을 지냈고 현대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과 영향을 인정받아 현재는 BBC 아트 디렉터이자 예술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미술가, 영화감독, 소설가, 음악가, 배우, 디자이너 등 세계의 수많은 예술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예술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는 발칙한 현대미술사가 있다. 이게 이제 한국에 출간된 건데 저는 제 어떤 평생의 라이프 워크를 아트 메신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 윌 곰퍼츠도 영국의 아트 메신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책은 전체적으로 제가 책을 읽고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좀 포스트잇에 이 책을 요약하는 문구들을 제 나름대로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요약한 것들은 의외로 이 책이 미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미술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작, 이 발칙한 현대미술사는 정말 미술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화가, 예술가, 현대미술이 어떻게 이렇게 탄생이 됐고 연결이 됐는지. 근데 의외로 저는 이 책은 미술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에 요약한 어떠한 글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저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힙니다. 보통 이제 책을 쓰기 전에 서문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다 쓰고 서문을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서문에 대부분의 저자들이 하고 싶은 말에 어떠한 핵심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자가 밝혀요. 누구나 예술가처럼 창의적이고도 대단한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 발칙한 예술가들이 함께 할 것이다. 전작가 제목이 이제 한국판 제목이 비슷하죠. 발칙한 현대 미술사. 그리고 이것도 RHK였네. 그리고 이거는 발칙한 예술가들. 근데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 말 너무 흔한 말이죠. 예를 들어 요셉 보이스도 이런 말을 했었고, 듀샹은 진짜 예술가는 삶을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저는 교육인이지만 교육인이 교육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작가가 자신의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도 예술이다. 사업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예술이다. 앤디 워홀의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책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40을 앞둔 저는 지금 제가 39인데 39의 저에게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줬거든요. 일단은 이 책이 다양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술가들에게서 우리가 얻는 어떠한 창조성과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총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현대 작가와 과거의 작가를 계속 연결해 나가면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제가 컬렉터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강의 컨텐츠가 과거의 미술사의 작가와 현대 작가를 연결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잘하는 능력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파트 1에서 앤디 워홀, 빈센트 반 고흐, 시에스터 게이츠, 그다음에 파트 2 브릿지 라일리, 로이 리히텐슈타인, 데이비드 오길비가 나와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데이비드 오길비는 광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거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뭐 5번 파트 에드거 앨런 포, 소크라테스, 피엘로 델라 프란체스카. 그러니까 꼭 미술가, 시각 미술가만이 아니라 광고하시는 분, 뭐 글 쓰는 예술인 이런 분들도 연결합니다. 6번 리티만, 요하네스 페르메르도 나옵니다. 7번 피터 도이그와 캐리 제임스 마샬을 연결시켜요. 피터 도이그는 대표적인 영국과 스코틀랜드 오가면서 페인팅하는 작가고, 캐리 제임스 마샬은 흑인 페인터거든요. 그렇게 둘을 또 연결을 시키고, 8번 파트 미켈란젤로와 뱅크시를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과거의 예술가와 현대의 작가를 오가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창의성을 엿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냥 화가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 예술가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창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조성을 기반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지닌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나는 알게 됐다. 페이지 15쪽에 나옵니다. 이 책은 상당히 미술 작품을 자세히 알려준다, 그런 책이 아니에요. 되게 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많이 견인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누굴까? 빈센트 반 고흐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를 저 화가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되게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거나 관심 없거나 약간 이 정도인데, 생각해보니까 고흐는 독학 화가잖아요. 아버지는 목사였고 고흐의 가족은 다 구필화랑이라는 화랑을 운영을 했지만 광산촌에 좀 어린 목사 활동을 하면서 광부들을 그려나가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는 화가가 돼야겠어, 이런 결심을 하면서 밀레를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어떠한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일반인들을 크로키를 하면서 점점 화가의 꿈을 키웠고, 네덜란드를 떠나 프랑스로 갔죠. 이런 고흐의 작품이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75쪽에 빈센트 반 고흐는 많은 화가가 그러하듯 미술을 독학했다. 독학을 했다고 해서 화가 자격이 없는 걸까? 그럴 리가 없다.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된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 앞에 모인 관객에게 실력을 증명할 자격증이 없는 빈센트 반 고흐는 화가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스스로를 화가라 칭하고 그림을 그리는 창작하는 이들은 모두 화가다. 작가, 배우, 음악인, 영화 제작자도 마찬가지다. 물론 습득해야 하는 기술이 있고 얻어야 하는 지식이 있지만 이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증 같은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허가를 구해야 하는 대상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이 문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왜 많이 떠올랐냐면, 저는 물론 대학원을 어쩌다 보니까 2개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10년 전이었고, 제가 10년 전에는 그때만 해도 공부할 곳이 많이 없었어요.
공부를 하려면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근데 10년이 흐른 지금은 공부할 곳이 정말 많은데 혼자 공부할 곳, 요즘에 정말 많은 미술계 후배들이 대학원을 꼭 가야 되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미술 관련 대학원을 꼭 가야 하는 걸까요? 이거를 컨텐츠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는데, 10년 전에 저는 대학원을 가는 게 좋겠죠?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본인이 대학원에 가서 뭔가 학위가 필요하다거나 따야 되는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저는 계획하에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학원 비용이 만만치 않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대학원도 가봤자 결국에 혼자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좋아지고 온라인 교육이 많아져서 저는 진짜 모든 것들이 온라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가, 자격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좀 유튜브 상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기본기 같은 걸 익힐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좀 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혼자만의 시간, 고군분투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허가를 구해야 되는 거는 너 자신밖에 없어,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거나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허가를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허가를 구하시는 거, 자기 자신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그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파트 2에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파트가 되게 저한테 감동적이었는지 여기 포스트잇을 엄청 많이 붙였는데, 7번 파트는 다른 관점, 새로운 감각,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일치하는 두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명의 사람이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한다면 10명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저는 약간 이게 좀 니치 마케팅?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남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그건 역시 그냥 나라는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의 고유성 아닌가?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말이고 내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책의 매력은 미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마케팅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훅 치고 기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전혀 미술책 같지 않게 느껴져서, 서점에 가면 이게 예술 분야에 있으려나? 왜냐면 작가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책이 에세이 분야에 있어야 될까? 대중예술에 있어야 되나? 자기계발인가? 왜냐면 그 모든 미술책들이 다 미술 분야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림은이로다는 에세이에 있었고, 또 어쩔 때는 자기계발에 있었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작가마다 좀 다른데, 과연 이 책은 이거를 우리가 미술 화가들의 책이라고 볼 수 있나? 화가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상당히 인문적이고, 저한텐 이건 저를 개발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자, 7번 파트 계속 가볼게요. 여기서 보면 히치콕 감독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은 누구나 사회가 엉성하게 규정한 분류에 끼워 맞춰지지만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그러했다.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나 여러 은하계를 오가는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호러 역시 현실이라는 것을 엿보게 해준다. 이는 그만의 관점이다. 그는 사람은 공포의 경험이 필요한 데다 원하기까지 하는데 이를 자신이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관점은 스타일과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점은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다. 하고 싶은 말이 없으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제가 왜 이 부분이 좋았냐면,
저는 요즘에 카피캣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쓴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요즘에는 가상화폐를 받는 그런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본인이 가상화폐를 받고 있는데 계정 이름이 아트메신저인 거예요. 이건 카피캣인데 왜 이러지? 막 좀 기분도 나쁘고, 또 이제 제가 만든 어떤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가져다가 막 가르치는 곳도 발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따라하지? 근데 이런 것들을 막 SNS 에 올리는 건 좀 안 좋은 얘기니까 또 올리기도 싫고, 너무 고민이 많은데 내가 진짜 얼마나 노력해서 창조했는데 왜 이러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잘하고 싶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창조를 하지 남을 따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는 천재를 만드는 것 혹은 천재에게 창작의 영감을 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미 말해진 것이 충분히 말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말해졌대요. 근데 이미 말해졌지만 아직 충분히 말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래요. 제가 이거 무슨 얘기가 떠올랐냐면 얼마 전은 아니죠. 작년이었나? 배혜영 작가의 인터뷰였는데 회화가 많은 것들을 이룩했고 많이 표현했지만 모두가 이제 회화는 이제 거의 끝났어. 미디어 아트도 있고 증강현실도 이제 미술이 많이 변했는데 자기는 아직도 회화의 영역에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자꾸 사람들은 회화가 많이 끝났다고 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이 문장을 쓰진 않았지만 그 작가의 인터뷰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문득 지금 들었어요. 그 작가는 뼈다귀를 물고 있구나. 모두가 거기를 떠났는데 뼈를 물고 거기서 그 자리에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어떠한 창조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또 이제 오토딕스라는 작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오토딕스가 많은 미술사 책에 나오는 작가가 아니에요. 저 이 작가를 정말 좋아하고 오토딕스는 사라진 작품이 좀 있는 작가예요. 왜냐면 그 오토딕스가 전쟁을 되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예술가가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이 안 바뀌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우린 전쟁을 해야 돼 하면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탈리아 미래주의 작가들도 그랬었고, 근데 오토딕스도 여기 적혀있네요. 전쟁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기관총 사수로 자원했으며 1915년 독일 작가입니다. 서부전선에 배치된다. 나중에는 연합군의 공세에 맞서 소음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토딕스는 살아남았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흉터가 남았다. 전쟁 발발 10주기에 맞추어 그는 전쟁이라는 작품을 창작한다. 이 충격적인 판화 작품들은 그가 직접 보고 참여한 전쟁에 대한 설명이자 규탄이었다. 죽음, 부패, 뒤틀린 신체 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애칭 기법으로 불편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근데 이 작품은 오토딕스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전쟁의 참사를 본보기로 삼았다. 당시 고야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과 스페인 사이에 충돌이 지속되던 한 세기 전에 창작된 작품을 표현했는데, 오토딕스는 프란시스코 고야가 전쟁에 관해 말한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결국에 두 작품은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토딕스는 고야의 작품이 과거의 작품이잖아요. 고야가 전쟁의 참상을 말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적었어요. 여기 적었는데, 모두가 늘 말했지만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에 대해 고민하고 나는 뭐를 새롭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걸 찾지 마시고 모두가 얘기했지만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이 뭘까? 이 부분을 찾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이 윌 곰퍼츠는 테이트의 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이트에 있는 작품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정말 미술사에서 중요하니까 했겠죠. 어쨌든 한때 제가 03학번인데 재수해서 03인데 당시에 피터 도이그는 거의 미대생들의 오빠였어요.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지? 지금도 너무 멋있어요, 이 피터 도이그. 근데 그러면서 피터 도이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현대미술 작가 중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저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아요. 좀 은둔자의 느낌이 있어요, 이 작가가. 막 호수 그리고요, 저수지 그리고요, 아무도 없는 얼음에 어떤 소년이 발을 이렇게 하는 그런 풍경? 너무 낭만적이면서도 감성적이면서도 정말 딱 심장을 터치하는 그런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왜 피터 도이그를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모두가 말했지만 아직 말해지지 않는 게 피터 도이그야. 이랬는데 갑자기 제가 떠오른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작품을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스키 자켓이었어요. 피터 도이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그 테이트에 있어요. 바로 스키 자켓인데 이 작품 실제로 보면 모두가 잊지 못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이 피터 도이그로 넘어가는 게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피터 도이그야말로 모두가 늘 말했지만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을 말했거든요. 스키를 타는 행위 역시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여가 활동인 스키가 한 세기 넘도록 그림의 주제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짐작에 맡길 수밖에 없다. 너무 부르주아적이기 때문일까? 만약 이게 이유라면 피터 도이그에게는 더욱 좋은 소재였을 것이다. 그의 작품 스키 재킷에는 다른 작품과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려져 있다. 스키를 타는 사람으로 가득한 그림이지만 각각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은 색색의 작은 점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다리는 가느다란 선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 또 미술가적인 면모가, 테이트 관장이었던 면모가 드러나죠. 근데 다시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가고 싶네요. 저는 테이트 갈 때마다 이 작품 보면 진짜 멍하니 있어요. 저 대학 때부터 피터 도이그 진짜 좋아했었고, 피터 도이그의 다른 작품도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윌 곰퍼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나는 이 작품이 사실은 스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피터 도이그로 존재하는 것,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표현한 작품이라고 추측한다. 점처럼 작게 표현된 다양한 사람은 일본의 산에서 스키를 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스키 초심자이다. 이들은 신이 났지만 민망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불편함, 바로 어색한 기분에 대한 시각적 명상으로 읽힌다. 어떤 화가가 스키 타는 이 초심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또 잘 표현을 하겠어요. 처음 스키장에 가면 초심자는 얼마나 두려워요. 이 새하얀 그 설원에 발은 막 묶여있고 폴만 믿고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름답지만 긴장감, 그 다음에 두려움, 잘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말했지만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에 이 피터 도이그의 이 스키 자켓을 연결을 합니다. 이런 시선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이런 게 되게 인사이트가 강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윌 곰퍼츠는 이 7번 파트에서 다른 관점, 새로운 감각, 놀라운 변화를 피터 도이그, 렘브란트 반 레인, 캐리 제임스 마셜로 연결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라크루아, 오토딕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라크루아, 오토딕스를 예로 들면서 고야람으로 비교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피터 도이그의 스키 자켓이 인류가 미술에서 그릴 수 있는 수많은 장면 중에 어떻게 스키 자켓을 가지고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작품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캐리 제임스 마샬로 연결이 됩니다. 캐리 제임스 마샬도 정말 재밌는 작가예요. 저는 이 작가 좋아해서 디깅이라고 하죠. 저는 디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작가 디깅을 진짜 한 몇 달을 했어요. 캐리 제임스 마샬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참 장난으로 흑인 중에 호크니?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캐리 제임스 마샬도 모두가 말했지만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예술가 캐리 제임스 마샬은 서구 예술 세계에 입문한 후 이곳이 백인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가 LA의 오티스 예술대학에서 재학 중이던 시절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찾을 때마다 부재를 느꼈대요. 뭘 느꼈냐면 서양 미술사에서 흑인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묘사된 경우는 정말 전무하구나. 심지어 흑인 미술가도 찾을 수 없었다. 이거는 저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마침 캐리 제임스 마샬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상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던 참이었고 무엇을 표현해야 할지 심지어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조차 확신을 하지 못했었다. 결국 그는 인종의 정치학에서 영감을 찾았다. 졸업을 하자마자 작업실을 마련했고 그는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반 미국 남부에서 자라면서 백인 중심 문화 속에 흑인이 소외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서구에 살지만 서구 사람이 아닌 투명인간 같았던 그런 흑인들을 작품 안에 넣습니다. 결국 LA에서 캐리 제임스 마샬은 꾸준히 그 서양 미술사 내에 흑인들의 초상화를 그려요. 서양 미술사를 보면 계속 백인의 초상화만 있었기 때문에 캐리 제임스 마샬이 했던 일은 흑인의 초상화들을 그리는 역할이었어요. 똑같은 커피숍에 있더라도 흑인들이 커피숍에 간 모습들 아니면 흑인들이 미용실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캐리 제임스 마샬의 주제였고요. 재밌는 건 여기에 나온 작품은 이제 데스틸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의 제목을 차용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은 추상화인데 캐리 제임스 마샬의 작품은 완전히 구상이에요. 근데 묘하게 이 데스틸의 구도가 있어요. 가로와 세로의 선이 보이면서 그 선 사이에 이발하고 있는 흑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윌 곰퍼츠가 찾은 모두가 했지만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어떠한 예시인 거죠. 이렇게 이 책은 총 9가지 파트를 통해 그들이 예술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창조성의 원천을 찾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작품들은 대부분 좀 현대미술이었어요. 이유는 나머지 작품들은 꼭 책을 자쌤들이 자세히 직접 보시라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좀 좋은 거는 이렇게 좀 명언들이 남겨져 있어요. 어떤 메시지들. 이렇게 메시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전 다시 한번 더 읽으려고요.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이신 분들,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거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약간 막혀있던 아이디어가 뚫릴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어요. 요즘에 또 좀 코로나 확진세가 커지면서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반신욕하면서 이 책을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로 막혔던 아이디어들도 많이 풀렸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술책을 읽는 이유, 그리고 제가 미술가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쩌면 힘들 때 예술가들은 항상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한계를 돌파하거든요. 그 돌파력이 바로 창조성이었고 그 창조성이 다시 그 예술가들을 생기 있게 만들고 다시 새로운 예술로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이 예술가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술가들의 어떤 다양한 특징, 공통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결국엔 우리도 누구나 예술가들처럼 예술성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꼭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창조성을 어떻게 접목해보지? 내가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막혔었는데 요런 번호의 파트에서 좀 힌트를 얻으면 되겠다.
요 예술가가 활용했던 그런 창조성의 법칙으로 내가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책을 읽고 한 문장을 썼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창조성이 존재하나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두 번째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